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과 호모오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혈은 사실 두 가지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지럼증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빈혈인데요. 요거는 한방에서만 사용하는 좀 애매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빈혈과는 이게 상당히 무관합니다. 근데 진짜 빈혈은 이제 그 피 속의 혈액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피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물론 헤모글로빈 수치 한 가지로 판단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게 일단은 기준이 되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빈혈 기준은 이제 남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연관이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이제 피가 그 탁해져요. 말하자면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고, 여자분들은 특히 감기 여성들은 이제 생리 때문에 빈혈이 수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기준 수치가 약간 다르게 돼 있다는 점.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게 이제 기준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피검사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빈혈은 크게 세 가지로 그냥 나누어집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오늘은 이건 논외로 할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흔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비타민 B12 결핍성, B12. 요건 이제 대표적인 걸로 좀 심할 경우에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주로 이제 비타민 B12의 흡수 장애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영양 결핍도 있지만. 그리고 기타 이제 좀 드문 형태의 빈혈로는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콩팥이 나빠질 경우, 급격한 출혈, 큰 사고를 당했을 거고, 유전성,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제 아주 드문 이제 뭐 겸상 적혈구성 빈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실조, 과거에는 흔했겠지만 요즘은 거의 없겠죠. 이런 드문 형태 있고, 가장 흔한 건 이제 철분 결핍과 비타민 B12 결핍인데, 사실 비타민 B12 결핍성이 더 흔한 걸로 좀 보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비타민 B12 결핍이 훨씬 더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는데요. 근데 참 비타민 B12 결핍, B12 결핍성 빈혈은 사실 매우 흔합니다. 흔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 비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뇌세포나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나요. 근데 신경과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참 특이하게 별 관심을 못 받았어요, 이때까지요. 흔히 발생하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한데도, 뭐 대표적인 경미한 증상은 손발저림이지만, 이외에도 치매나 혈관 질환, 뇌경색 위험 이런 거 다 연관이 됩니다. 치료도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요. 어려운 치료가 아니거든요. 진단만 제대로 되면. 치료는 이제 근육 주사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예. 비타민 B12는 이제 어떤 저널 논문에 이제 두 환자를 예를 들어 놨어요. 70대 이상 남녀인데, 두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올 때는 아주 심한 피로,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그다음에 보행장애, 걸음걸이 이상 이걸로 왔고, 남자분은 이제 우울증하고 이제 약간 이제 혼돈, 그다음에 방향감각 상실 이런 걸로 왔고, 여자분은 이제 신경병정성 이 통증이라거든요. 그거 다 가지고 왔었는데, 뉴로패식 페인. 이게 이 두 분이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다 뒤져 보니까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더라. 그래서 비타민 B12 인젝션 근육 주사를 하니까 이런 인지 기능이나 이모셔널 우울증이나 이런 걸음걸이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 다 치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볼 때 이런 B12 결핍증을 놓쳐서는 안 된다. high level of clinical suspicion 그 말이거든요.
이런 이제 환자 정례 보고가 있었고요. B12 결핍은 B12 결핍은 이제 왜 생기냐 그러면은 B12는 이제 육류성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식물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노인에서도 특히 흔하는 게 노인에서 이제 이게 동물성 이게 B12를 흡수를 잘 못해요, 위에서, 장에서. 요즘은 이제 또 요새 좀 늘어나고 있는 채식주의자, 비건 이런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도 이 B12 결핍이 되기가 참 쉽고 뭐 성녀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흡수가 저하되는 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위축성 위염 이나 장 상폐화증 있는 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암으로 인해서 절제 수술한 경우, 위절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N2O 가스, 아산화질소라고 하는데 이게 해피블룬이라는 일종의 마약성 물질에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심하게 이제 B12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B12 요런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논문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B12 코발아민이라고 그러죠. 이게 같은 말로 이 주된 이제 원인은 그 애니멀 프로덕트 동물성 식이가 없을 경우 오토이뮨 가스트레스 나중에 나오지만 자 자가 면역성 위험 인트린식 팩터를 해 가지고 내성 인자가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소장에 문제가 있거나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 SIBO라고 하는데 이제 좀 병적인 이게 장내 세균이 너무 과정식할 때 그럴 때도 잘 생깁니다. 이런 이제 소화기 계통 이제 질환이 주된 문제죠. 물론 이제 동물성 식이를 안 하고 식물만 채식만 할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물론 이제 빈혈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 외에도 뭐 MRI 찍어 보면 이제 하얗게 점점이 보이는 그런 게 보통 혈관성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데 이게 B12 결핍증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흔한 건데 사실 감별이 잘 안 되죠. 이게 혈관성인지 B12 결핍증인지. 그러면 여기 모자라면 이제 척수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척수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걸음걸이나 이제 팔다리 저림에 연관되고 말초 신경병을 생기고 심지어 시신경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로 생겨서 뭐 치매는 아니라도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걸 진단하는 데는 비타민 B12를 직접 측정하는 거는 사실 정확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홀로 트랜스 코발아미닌이 메틸말로닉 애시드, 호모시스테인 이 세 가지가 사실 중요한데 홀로 트랜스 코발아민은 현실적으로 이제 측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할 수가 없는 현실로 시행되지 않는 거고 있고 워낙 특수한 검사라서 메틸말로닉 애시드나 호모시스테인은 요거는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보조적으로 엽산 수치도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틸말로닉 애시드, 호모시스테인, 엽산 플러스 이제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등등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만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돼요. 이 혈결핍성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B12 결핍은 이제 위장 내에 내성인자라는 물질 이게 부족하면 B12가 흡수가 안 돼요. 이게 자가 면역성 이제 위염 같은 것들이 특히 이게 발생하고 그럼 흔히들 쓰는 이게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많이 쓸 때도 생깁니다.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메트포르민이 1차적으로 쓰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약이죠. 당뇨약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메트포르민인데 요것도 B12 결핍을 일으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제 B1 사이아민 결핍이 먼저 생기고 더불어서 B12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말 소장의 염증성 질환, 소장에서도 이제 B12가 흡수가 되니까 음식에 의해서 그건 뭐 크론 병이니 몇 가지 소장성 질환들이 이제 또 있었습니다. 장에서 흡수가 안 되게 하는 약 부작용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트포르민 복용한 환자들한테 그러면 B12 디피션시 결핍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논문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뭐 제일 작은 거는 4.3%, 100명 중에 한 4-5명만 있다. 아니면 41%, 100명 중에 41명이 그 결핍증이 생긴다. 그러면 물론 이제 대상 환자들의 그 분포나 이제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를 장기간 쓸 때는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요건 메트포르민 먹는 약한테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B12 디피션시를 그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단 말입니다. 효과적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B12, B12 주사를 놔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의식을 안 하고 놓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특히 메트포르민 많이 쓰면 쓸수록 특히 노인에서 더 그죠. 그러니까 엎치고 덮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더 문제가 되죠. 그 위축성 위험이 있는 한 사람이 메트포르민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그 사람이 또 채식까지 한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이제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 겹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피부과장은 좀 간단하게 비타민 B12 농도를 측정하면 되지 않냐. 그 얘기 정확도가 사실 불충분합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한 호모시스테인이나 그 메틸말로닉 애시드 이런 다음에 MCV라는 수치가 있죠.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철결핍성 빈혈로 감별을 위해서는 혈액중 철분 농도 뭐 TIBC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다 봐서 판단하는 거지 헤모글로빈만 딱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더라도 요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B12 결핍성 빈혈로 진단을 합니다.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요것도. 그래서 그걸 이제 진단이 그렇게 뭐 썩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놓치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놓치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럼 B12 결핍증이 생기면 무슨 문제 도대체 생기냐, 건강상. 일단 척수 손상, 척수는 이제 뇌하고 이어지는 아주 중추신경이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죠. 척수는 이제 온갖 팔다리 뭐 내부 장기로 가는 모든 신경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뭐 척추도 이제 경추, 흉추, 이제 요추 이렇게 나누듯이 척수도 굉장히 긴 척수입니다. 척추가 아니라 척수, 이게 중추신경계 손상이 오는 거죠. 비가역적입니다, 문제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한 게 이제 악업성 복합성 척수 손상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 손발저림, 이게 더 흔하겠죠. 손발저림, 특히 다리 쪽 저림, 요건 뭐 당뇨병 생길 수도 있고 뭐 그야말로 뭐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 척추관 협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수면 장애 때도 생길 수 있고, 특히 하지에 이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더 심하면 이제 손까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B12 결핍증이 되면 이제 또 호모시스테인은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증가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일종의 합병증인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켜요. 동맥경화성으로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또 하나의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치매 리스크, 치매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합병증까지도 이제 호모시스테인 나중에 끝에 잠시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럼 B12 결핍하고 철결핍성 빈혈은 그러면 어떨 때 어떨 때 B12, 어떨 때는 철결핍 생기냐. 뭐 철결핍성 빈혈은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가임기 여성에서 이제 생리 때 이제 출혈을 하니까 철분 손실이 되고요. 이때 좀 많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한 가지 유의할 B12 결핍을 철결핍으로 오인해서 소위 말해 철분제를 장기간 복사하는 철분이 과다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 철분이 과다한 것도 혈관 손상을 오래 초래합니다. 철분이 몸에 너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너무 오버되면은 이것도 혈관을 손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감별해서 약 쓰는 게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이게 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헤모글로빈 부족 시 자동적으로 그냥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분제 먹거나 철분 주사 맞는 건 그건 상당히 건강상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B12 빈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건 일단 무농약도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건축 주사입니다. 땡겨를 타서 맞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건축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고 주사의 빈도나 주기 이런 거는 빈혈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물론. 처음에는 대체로 자주 맞아야 돼요. 처음 한두 달 동안은. 뭐 심할 때는 일 주일에 한 번씩 내지 일 주일에 한 두 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기도 중요하죠. 체식마음은 더 위험하니까 육식과 같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요. 뭐 주사가 특별히 아프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B12는 주사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하이드록시 코발아민 주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이아노코발아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틸코발아민도 있는데 사이아노코발아민은 이제 신부전 환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하이드록시코발아민 요게 가장 흔히 쓰이고 뭐 안전한 주사이긴 합니다. 뭐 요것도 신부전 환자만 아니면 요것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신가.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생기는 호모시스테인 말씀을 드리면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지금 이게 메티온이라는 이게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가 이게 인체에서 대사가 되면서 시스테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중간에 이게 어중간하게 있는 그걸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 그래요. 이게 일종의 좀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이게 독성 물질로.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첨가하게 되면은 이게 혈관 내피 손상이 돼요. 혈관 안에 혈관벽이 분명 깨끗해야 되는데 혈관벽이 내피가 손상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 혈소판이나 이런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막 침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반이 생기고 혈관이 더 급기야 좁아지는 겁니다. 심하면 막힐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경동맥이나 이제 심장혈관 이런 데 뇌혈관이 잘 생기고 혈관 내피 손상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혈관 내피 손상된 것도 잘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뇌 척수 세포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뇌 세포가 망가지니까. 척수가 망가지면 가장 뚜렷하는 게 보행장애입니다, 보행장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죠, 마치. 뭐 술 취한 것처럼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요런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호모시스테인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유전적인 것도 상당히 많은데 B12 결핍증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엽산 결핍 이럴 때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유전성 질환도 있죠. 엽산 결핍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엽산 결핍은 이제 호모시스테인 첨가시키면서 요것도 인지 기능을 그 심지어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혈액 검사할 때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엽산과 호모시스테인은 마치 쌍으로 이렇게 피검사를 해서 감별을 해야 돼요. 엽산이 많이 낮으면 엽산 주사나 엽산을 먹여야지 B12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B12, 엽산 이건 마치 이게 마치 형제 자매처럼 이제 나란히 이제 병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첫 발견된 게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생겼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유리아라는 건데 이게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느 병리학 교수가 미국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신체 해부가 좀 자유롭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이제 어떤 뭐 사람이나 뭐 애가 죽으면 그걸 이제 부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가 어린애가 죽어서 부검을 했는데 이게 혈관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아주 어린애가 혈관이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해서 그걸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뿐만 아니라 그 뒤로 다른 애들도 그렇고 해서 이 병리학 교수가 이제 열심히 도대체 왜 그럴까 뭐 학자적인 이제 탐구심으로 뒤져보니 피 속에 호모시스테인이 문제가 있더라 해 가지고 그게 뭐 너무 오버되니까 소변으로도 호모시스테인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저 케이스 리포트죠. 정례 보고를 학계에다 하니까 문제는 이 후속된 논문이 안 나오니까 막 이분이 마치 사기꾼처럼 매도돼 가지고 하버드 병리학 교수직을 뭐 물러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몇십 년 지나서 이게 후속 연구가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첫 발견한 공로가 인정됐다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선 선구자는 이게 대중이나 이런 동료들의 지지를 못 받고 그냥 매도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런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분이 다행히 명예를 회복해서 다행이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물론 이거는 굉장히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흔한 거는 아까 말한 B12 결핍성하고 엽산 결핍 이런 것들이 호모시된 증가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즘 노인 환자가 증가되면서 치매나 인지장애가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뭐 약들도 뭐 신약도 나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modifiable 일종의 위험 요소 중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인지장애를 개선하는데 이게 호모시스테인 증가되어 있으면 이걸 치료를 하면 이제 인지장애나 치매가 호전이 되는 거죠. 이 치매가 호전되기는 사실 굉장히 약으로도 힘든데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발견해서 치료하면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좋아지긴 하고요. 제 환자 중에도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치료는 간단합니다. 아까 만 비타민 B 이게 B6, B9, B6, 9, 10인데 그 복합제를 주고 특히 B12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사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엽산도 같이 봐서 엽산도 많이 보자면 엽산도 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심지어 그 뇌 위축도 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뇌 위축이 진행하는 걸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인지기능 저하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호모시스테인, 더불어 엽산, B12 결핍 이런 것들입니다. 다 그다음에 이제 호모시스테인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혈관의 내피 세포를 이게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안 좋은 거죠. 활성화시키고 디스펑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 물론 이게 호모시스테인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인체 내 물질들이 있어요. 뭐 사이토카닌이니 그다음에 CRP라는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염증성 이제 이 정도를 보는 이게 피검사가 있어요. 이런 각각 피검사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또 동맥경 위험도를 판단하는 게 동맥경은 결국은 엔도셀룰러 디스펑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LDL 흔히 이제 알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CRP 이런 거는 잘 우리가 뭐 병원에서 체크를 하는데 호모시스테인 체크를 안 해요, 이상하게.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거 빠짐없이 체크해 가지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면은 동맥경화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악화를 방지하는 데는 요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LDL 요게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스타틴이죠. 사실은 호모시스테인 문제인데 요것만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높아지면 혈관이 나빠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중에 우리가 물론 이제 검사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물질도 있지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치료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호모시스테인이 AD라는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일종의 리스크라는 거 더 빨리 진행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모심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알츠하이머 그 치매가 더 빨리 진행을 할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호모시스테인이 그 B12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12 디피션시가 있으면은 감소가 있으면 호모시스테인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그 호모시스테인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비타민 B6, B9, B12 그 6, 9, 12 복합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까 누님 말한 B12가 그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B12는 근육 주사 치료를 하는 게 기본이고 가장 그다음에 그중에 봐서 또 엽산이 특히 부족하다면 엽산에 대한 또 주사를 다시 맞든 거 해야 되고 그래서 6, 9, 12 이게 종합 영양제가 달라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있거든요. 그런 그걸 이제 복용하는 음 그 플러스 이제 B12 근육 주사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시 엽산도 주사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이. 그러면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정상화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혈액 검사하면 이제 15가 커트라이딩 하는데 이게 또 논문을 찾아보면 우리 인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특히 뭐 인지 기능 저하가 있고 이런 분들 치매 위험 있는 분들은 13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물론 혈관이 나쁜 사람들도 13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기준을 뭐 130을 일종의 커트라인을 잡는데 혈관이 나쁜 사람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는 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피 검사로서 뭐 그 검사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혈관이 나쁘거나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13 이하로 치료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 강의를 좀 빨리 마치는데 일단 그 좀 질문을 좀 받을까요? 이제 맨 처음에 산토니 소화 헤모글로빈 수치는 요거는 그 연령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른보다 낮긴 하지만 요거는 또 이게 수치가 제가 정확히 좀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요건 연령에 따라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요거는 소아과 전문의한테 이제 문의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전 소아 환자는 잘 안 보니까요. B12 그다음에 결핍 빈혈이 있으면 위암 거꾸로죠. 위암이 있으면 B12가 흡수가 잘 안 되겠죠. 흡수 안 되면 그 위암 자체가 이제 있으면 이게 위암이 있는 덩어리 그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B12가 흡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위암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되게 반절제 뭐 전절제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절반만 잘라내도 이게 B12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질문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위암이 걸리면 B12 이 결핍이 잘 생기는 거죠. 표면이 넓을수록 이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작님 보면 64세 여성 만성위염이고 비타민 C를 비타민 C가 좀 예민한 사람은 속이 좀 쓰리거나 부담을 주긴 하죠. 근데 비타민 C를 먹으려면 그냥 음식물로 같이 섭취하면 되는 거고요. 비타민 B와 C를 동시에 복용이 됩니다. 그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비타민 C는 뭐 빈속이면 위에 그래도 비타민 C를 물론 비타민 C는 정해진 양이 특별히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위를 자극하니까 소량 나눠서 쪼금씩 먹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500 밀리나 이렇게 먹던 거 해서 나눠서 여러 번 먹는 게 더 좋을 거고요. 비타민 B하고 동시에 복용해도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따뜻한 초콜릿님 봅시다. 호모시스테인스 25 엄청 높네요 정말. 아 글쎄요.
이렇게 갑자기 정상이다 25까지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건 검사가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지 검사실 자체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무슨 본인이 식사를 엄청나게 갑자기 뭐 육식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채식주의자로 이렇게 하면 뭐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검사하는 무슨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기를 조절해야 되냐고. 물론 이제 채식만 하면 육식을 하셔야겠죠. 육식을 하는 것도 이제 뭐 물론 그대로 동물성 기름기는 피하고 단백질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을 거고.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 볼까요? 서큘플렉스 먹음. 서큘플렉스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이름인지 무슨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서큘플렉스. 저는 호모시스테인을 타겟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서큘플렉스인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를 못 하겠습니다. 조절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약인지 어떤 건강기능식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화이트 크림 스마스. 네. 올해는 화이트 크림 스마스가 아니었지만 봅시다. 호모시스테인 40 굉장히 높네요. 그다음에 일주일 먹었는데 영양제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모시스테인이 굉장히 높으면 이제 B6, B6, B9, B12 복합제를 먹는데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양제를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지만 B12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이건요. 그다음에 엽산 수치도 봐야 돼요. 엽산도 많이 낮으면 엽산 주사를 병행하는 게 좋고요. 물론 영양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피로감이 좋아지는 거 그거는 뭐 적어도 보통 15 레벨을 이하로 그러는데 15까지 내려가야 아마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상승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고요. 혈압하고도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백혈구 저하 이것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성 피로는 워낙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 환자가 100명 있으면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이 원인인 경우가 몇 명이냐 그런 아직 연구된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호모시스테인 높으면 뭐 혈관에도 안 좋고 뇌세포에도 안 좋고 척수에도 안 좋고 다 안 좋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하긴 해야 되죠. 40이면 엄청 높네. 요건 아마 유전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경우는 유전적인 결핍에서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말대로 만성피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고 만성피로는 다른 원인들에 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갑상선 문제라든지 수면 중에 특히 이제 뭐 수면 무호흡증이 좀 심하거나 그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워낙 만성피로 원인이 많은데 제가 그다음에 자율신경 균형도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거 먼저 살펴보고 아울러 피검사는 갑상선 피검사하는 경우 호모시스테인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본은 볼까요? 11.5 빈혈. 11.5가 여자분들은 이거는 빈혈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빈혈이 있겠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7번째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아까 말한 헤모글로빈 수치뿐만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그다음에 MCV라는 수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철분하고 TIBC 수치를 봐야 되고 메틸 말로닉 애시드라는 성분을 이게 찾게 되고 검사를 동시다발적으로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별하는 거예요. 이거 B12 결핍인데 7번째 먹고 있으면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죠. 그죠? 11.5면 남자라면 상당히 좀 심하게 낮은 거고 여자도 11좀 낮긴 낮습니다. 빈혈은 뭐 광범위하면 이제 빈혈은 맞는데 어느 쪽인지 철 결핍인지 아니면 B12 결핍인지는 다른 피검사를 꼭 해야 감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이 최고인 분 50세 여성인데 미란성 위염 진단받고 10일 핀도님 그 미란성 위염은 이제
위안이 흐렸다는 거고 그러면 혹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철분 결핍일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없이 그건 또 뭐 또 B12 결핍일 수도 있고 요거는 주사를 맞아야 할 거예요. 물론 철분 주사든 비타민 B12 주사든 주사를 맞긴 맞아야 되는데 어느 주사를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될지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피검사 호모시스테인, 메틸말로닉 애시드, 뭐 MCV 그 철분 수치 다 뭐 TIBC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감별해야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철분 주사 맞는 거 아닙니다. 요새 철분 결핍도 주사 좋은 주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링게르 주사죠 일단. 빈혈에 추천하는 영양제 아까 뭐 이 철분이냐 아니면 B12냐에 따라 다른 거고 뭐 철분 결핍이면은 철분제를 먹어야 되고 그거는 뭐 또 감별 진단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그에 맞는 영양제를 먹어야죠. 그 뭐 고기 같은 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 그거는 환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동물성 지방을 같이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안 좋겠죠. 뭐 수육이나 이런 형태로 먹는 건 좋을 거고 닭고기, 살코기 이런 건 다 괜찮을 겁니다. 뭐 채식 많은 분은 당연히 그 채식을 채식주의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뭐 채식주의를 유지하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건 차선책일 테니까 피해야 될 음식은 특별히는 없는데요. 호모시스테인 많이 높으면 채식은 피해야겠죠. 육식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홍서희님 볼까요? 두통, 빈혈수 8, 생리 때 8 정도면 어쨌든 생리를 고려하더라도 빈혈 수치가 상당히 좀 낮은 거죠. 아마 이건 거의 틀림없이 아마 빈혈 때는 생리 때 빈혈은 그 철분 결핍이 있을 거고 뭐 B12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같이 동시에 예 빈혈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철분 결핍 플러스 B12 결핍. 그 정도는 좀 심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빈혈이 있다고 두통이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생리 때 두통이 심한 경우는 이제 생리성 편두통을 뭐 또 제가 문진을 해 보고 겸사해 보겠지만 생리성 편두통으로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왔다 갔다 이게 잘 못 보겠네요. 심장 부근이 약간 뻐근한 느낌. 글쎄 그거는 빈혈과 상관이 없을 거고 심장 자체는 통증을 못 느껴요. 물론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은 통증을 느끼지만 요거는 뭐 가슴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8 이라면 좀 더 아까 말한 뭐 호모시스테인, 뭐 엽산, MCV, 뭐 메틸말로닉 엑시드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인지 둘 다 컴바인 되는 건지 아니면 철분 빈혈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치료하면 될 거고요. 이분 아까도 질문한 분인데 30대 초여자, 생리 양이 많은 편이라면 11.5. 그 11.5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제 먼저 검사를 좀 해 봐야겠죠. 보통 여자는 30 대면 12.5 내지 적어도 12는 넘어야 되는데 그냥 지내고 있으면은 아까도 말한 B12 결핍성 빈혈이 있으면은 문제가 이게 비가역적인 뇌세포나 신경세포 그다음에 혈관 내피 손상이 오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발견된 시점에서 치료를 한다 해 가지고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나 뇌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해서 되도록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병원에 가야죠. 가서 인제 어떤 빈혈인지를 추가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오늘 굉장히 많네요. 해피라이프 볼게요. 아 빈혈 진단. 본인 빈혈은 사실 뭐 불편한 증상이 신체 증상이 물론 아주 심하면 아까 뭐 만성 피로, 뭐 인지 기능 저하, 뭐 특히 발
하지저리 미는 게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아무 증상이 없어서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치료를 어떤 빈혈인지 적어도 그거는 감별해서 본인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래서 B12는 아직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오래 방치하면 이 뇌세포나 척수나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치료를 받는 게 더 현명합니다. 굳이 이걸 치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뭐 부작용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방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치하는 게 오히려 좀 어리석은 거죠. 홀리 해피 이런 보니까요. 13 이면은 남자분이면 13 이면 딱 커트라인이 걸리는 거고 여자분이면 이건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요 13은 수혈할 거 전혀 아닙니다. 수혈을 근처도 안 갔어요. 홀리 해피님 남자인지 여자에 따라 이게 빈혈인지 아닌지 저 성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답을 못 하겠네요. 내과 그치 내과 물론 내과, 신경과 뭐 다 가도 되겠죠. 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리온 고래 고래밥 빈혈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 빈혈이 뭐 심하지 않으면 운동하고 상관없습니다.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은 사실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제 빈혈이 심하면 이제 이미 좀 피로가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좀 힘이 들 수는 있겠죠. 그 빈혈이 심하면 빈혈 치료를 먼저 하고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뭐 아주 경미하면은 뭐 운동하는데 뭐 전혀 지장은 없을 거예요. 빈혈 정도에 따라 그리고 빈혈이 어떤 빈혈에 따라도 또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질문이 마지막인가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질문이 많네요. 더 이상 없나요? 음.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철분결핍은 흔히들 알고 있어서 뭐 제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물론 이게 문제가 B12 결핍성은 이게 굉장히 흔하고 치료가 충분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뭐 가서 주사를 간단히 맞으면 되니까 먹는 영양제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사가 원칙이긴 하고 이게 B12 빈혈을 오랫동안 계속 방치하면 뇌나 척수나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게 내과나 신경과 의사 모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아직은 청춘이다 볼게요. 75세 15 아 자 봅시다. 15면 높습니다. 높은데 알티조 오메가3 요거는 이거 호모시스테인하고 상관이 없고요. 요거는 오메가3는 별개의 그거고 비타민 B 뭐 종합 비타민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종합 비타민 아까 말한 B3, B6, B12거든요. 종합 비타민의 문제가 이 안에 그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너무 섭취를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B3, B6, 6, 9, 12 그걸로 된 영양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 돼요. 오메가3는 같이 섭취되지만 요거는 호모시스테인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75세면은 거의 틀림없이 이게 영양제를 먹어도 B12가 흡수가 안 될 겁니다.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될 거예요. 그 근육 주사 간단히 맞으면 됩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주사도 아니에요, 그건요. 소고기 많이 소고기 물론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육식 중에 대표적인 게 소고기니까요. 그다음에 흰둥이 푸들이 봅시다. 강아지 이름 같은데 그 25세 남자하고 혈압이 높고 호모시스테인 38 활성 엽산 고용량 8 네. 이게 정도면 이제 그 유전성으로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엽산 고용량 하니까요. 이거는 아마 평생 먹어야 될 겁니다. 물론 가끔씩 피곤 조절해 가면서 뭐 13 이하로만 유지하면 되니까 엽산을 많이 먹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맨 밑에 김민님 볼까요? 손발 차고 잘 쓰러지고, 손발 차고 잘 쓰러지는 거, 그때 빈혈이 엄청 심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9, 8, 7 이 정도면 심하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빈혈 의심하기 전에 다른 걸 먼저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건데요. 손발이 찬 거는 대개는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되고, 쓰러진다는 게 정신을 완전히 잃는 건지 아니면 잠시 졸도를 하는 건지 그냥 넘어지는 건지 따라 완전히 다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러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봐서는 빈혈이 아주 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을 좀 먼저 그 진단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이제 다 끝났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태규 뇌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